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안자훈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코스피 일단은 상승 출발했습니다. 변동성이 컸던 지난주 금요일에는 AI 버블론이 재점화하면서 국내 증시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다만 주말 사이 뉴욕 증시는 금리 인하 기대감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또 우리 시장 3주 연속 월요일에는 강했는데요. 국내 증시도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일단 1.01% 올라가면서 3,80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내려갑니다. 0.61% 하락하면서 858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죠. 일단 지난주 금요일 2조 8천억 원 넘게 팔아치운 외국인 그 물량을 개인이 받아냈었죠. 오늘은 외국인 매수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1,246원 순매수하고 있고요. 기관도 1,300억 원대 순매수 중입니다. 반면 개인은 2,586억 원 순매도 중입니다. 코스닥도 살펴보시죠. 외국인 1,247억 원 순매도 중이고요. 개인은 1,300억 원대 순매수 중입니다. 기관은 10억 원대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지난주 금요일 반도체 투톱 다 급락했었는데요. 오늘은 반동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이 2조 원 넘게 순매도 했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GPU 수출 통제 해제를 검토한다는 소식에 반도체 투톱 4%대, 2%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인적 분할을 마무리하고 오늘 재상장했는데요. 지금은 일단 5%대 하락세 보이는 모습입니다. 6위부터도 살펴보시죠. 현대차 0.19% 강보합 보이면서 26만 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HD 현대중공업은 2%대 하락세, KB금융은 1.74% 상승 보이면서 12만 2,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0.14% 하락, 기아도 0.35% 하락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1위부터 5위 보겠습니다. 일단 알테오젠 내려갑니다. 1.66% 내려가면서 53만 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 형제들도 하락합니다. 2차전지 업황 둔화로 최근 5거래일 연속 전반적인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2%대 하락, 에코프로는 3%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에이벨바이오도 약보아 보이고 있고요. 펩트로는 큰 폭으로 하락합니다. 11.92% 하락세 보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0.68% 하락하면서 36만 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지난주에 엔비디아와 피지컬 AI 협력하면서 이게 굉장히 흐름 좋았었는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걸로 보입니다. 리가켄바이오 1%대 하락 보이고 있고 HLB는 올라갑니다. 0.06%, 코오롱 티슈진 1.54% 하락하면서 6만 4천 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시총 9위로 올라섰는데 이 TGC 임상 기대감에 지난주 10%대 강세 보인 걸로 보입니다. 삼천당제약도 0.95%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특징주 살펴보시죠. 먼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강세 보입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고위 당국자들이 현지 시간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미국 주도의 평화 합의안을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종전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살펴보시면 HD 현대 인프라코어, SG 전체적으로 다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도 살펴보시죠. 비만 치료제주도 강세 보입니다. 미국 제약사 일라이릴리가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제약업계에 새 역사를 썼습니다. 그간 빅테크 기업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1조 달러 클럽에 제약사로는 처음 이름 올린 건데요. 이는 비만 치료제 시장의 폭발적 상승세를 보여주는 방증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D&D 파마텍은 다음 달 미국 비만학회에서 메세라의 기술 이전한 경구용 비만 치료제의 전임상 시험 결과를 처음으로 공개한다는 이 소식에 힘입어 상승하고 있습니다. 3%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D&D 파마텍도 9%대 강세 보입니다. 다음 특징주는 STO 관련 주들입니다. 국회 정무위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STO 관련 법안인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데요. STO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다 강세 보이고 있고요. 특히 IT슨 글로벌 5%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도 살펴보시죠. 네, 1,472원에 출발한 환율. 일단 지금 9시 22분 기준은 1,470원 9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원화 실질 가치를 나타내는
실질 실효 환율 지수가 89.09를 기록하면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 나타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주 목요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결정의 최대 변수로 환율을 꼽았습니다. 지수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수 일단 코스피 1.03% 올라가면서 3,800선 유지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0.41% 내려가면서 86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양지수 일단 코스피는 반등에 성공하고 있지만 금요일 장의 낙폭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크지 못한 모습입니다. 이번 주에는 한국은행 금통위와 이 미국의 추수감사절 다양한 지표 발표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변동 예상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갑니다. 이지환 IS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일단 코스피가 반등을 하긴 하는군요. 하지만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올라도 다시 언제든 그만큼 떨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은 지금 안고 투자자들이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런 심리가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가 반등이 나왔지만 미국 증시도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반등이 나왔지만 엔비디아는 여전히 하락을 이어가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투심이 아직은 많이 위축되어 있고 미국 증시가 지난주 옵션 만기 영향이 분명히 있었는데 어느 정도의 그 옵션 영향이 있었는지도 이번 주 초반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시장은 장 초반 변동성이 굉장히 아래 위로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수급이 전체적으로 매수로 전환되지 않는 가운데 외국인들은 아마 선별적으로 낙폭이 컸던 기술주 일부가 매수에 유입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해서 보수적인 시각을 견지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아마 미국 증시에 따라서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일단 그 선물 옵션 만기 이후에 미국 증시가 금리 인하에 어느 정도 반응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주 초반 하고 주 후반은 미국의 추수 감사절로 아무래도 휴장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주 초반의 변동성이 우리도 미국 증시도 매우 크게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서 외국인 매도 폭이 상당히 컸잖아요. 1일 기준으로 아마 연간 최대 순매도 폭이었단 말이죠. 코스피, 코스닥 다 마찬가지였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이번 주에는 지표 발표도 있고 일단 추수감사절 연휴도 시작되고 그 전에 외국인들의 특성이 이제 정리를 하는 연휴 앞두고 대거 물량 정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흐름을 보일지 지금 환율 수준도 여전히 높고 말이죠. 일단은 기술주,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기술주들에 대한 차익 매물은 분명히 유출이 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SK 하이닉스 한 종목에만 7조 원이 넘는 매도를 했기 때문에 시장 전체에 대한 매도로 보기보다는 단기간 급등했던 기술주의 매도가 좀 몰리고 있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외국인들이 여기서 한국 시장 전체에서 발을 뺀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일부 경기 소비재, 현대차를 비롯한 이쪽에 매도세가 크게 몰려야 되는데 사실 삼성전자나 이쪽은 매도 물량이 일부 출회됐지만 이전에 매집했던 물량에 비하면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SK 하이닉스나 현대일렉트릭 등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종목들에 대한 차익 매물이 일부 나왔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한국 시장에서 완전히 발을 빼느냐 여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옵션 만기 이후에 우리나라 증시에서 외국인들 수급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흐름을 좀 보면 외국인들의 전체적인 차익 매물이 단기에 그칠지 아니면 여기서 추세적으로 하방으로 이끌지 여부가 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내내 발목 잡았던 게 이제 환율인데 1,470원 위에서 계속 거래됐던 날들이 많았고 지금 환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를 여러 측면에서 분석해 보지만 달러가 강세인 건 알겠는데 되게 강세냐 또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돌파할 정도로 달러가 강세냐 이거는 사실 우리 내부적으로 안고 있는 원화 약세 문제가 더 크다는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지금은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상 달러를 강달러로 유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달러 인덱스가 100을 넘어가서 지금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달러의 강세보다는 상대적인 다른 통화들의 약세 흐름이 좀 더 맞다라고 좀 보여지고 특히 원화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우리가 GDP 성장률이 미국보다 훨씬 낮고 금리도 역전차가 나 있기 때문에
때문에 구조적으로 원화가 강세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부 채권 시장이나 주식 시장에 외국인 자금이 유입이 된다 하더라도 1,400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구조적인 모습을 좀 보였고, 특히 최근처럼 외국인들이 주식 시장에서 매도 물량이 좀 나오면 1,450원대를 넘어가는, 그러니까 위태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구조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GDP 성장률이나 금리 역전차에서 원화가 강세로 갈 수 없다라고 보면 1,400원 밑으로 유도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지금처럼 1,450원 위로 올라가는 것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부분 혹은 정부의 구두 개입이라도 필요한 상황은 맞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렇다면 지금은 원화가 약 그 강세로 돌아서기보다는 1,450원 위로 뛰는 것을 어느 정도 제어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지금은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엔화도 달러 대비 계속 약세란 말이죠. 엔달러가 지금 10월부터 150엔, 달러당 150엔 넘어서면서 지금 157엔, 156엔,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단계별로 올라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원화도 여기에 사실 아시아 통화 전반적으로 동조화가 되다 보니까 원화 약세가 꺾이지 않는 요인도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일부는 여기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 미국이 공개적으로 엔저 현상에 대해서 공개 경고를 할 정도로 일본 새로 들어선 정부는 아베노믹스 2기라고 얘기할 정도로 경제 정책에서 아베노믹스를 계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베노믹스는 우리가 이전에 이제 경험한 것처럼 엔저를 유도를 하고 수출을 지향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소비를 진작시키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맞다라고 얘기하진 않더라도 엔저 현상을 좀 유도하는 부분이 있고, 아마 이제 이 부분 때문에 미국에서도 공개적으로 경고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 때문에 아시아 통화에 대한 전반적인 약세 흐름도 같이 유도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다만 이제 일본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런 구조적인 부분을 일단은 지금 현재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물러설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엔저 현상은 어느 정도 구조적으로 단기간에 유도가 좀 될 것 같고, 원화 약세 흐름도 여기에 계속해서 동조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을 좀 보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직 11월입니다. 12월 이른바 산타랠리를 기대하는 시장의 목소리도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 상황만 보면 변동성도 크고 AI 거품, 금리 전망 불확실, 이런 요소들이 팽배해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산타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이제 글로벌 증시, 특히 미국 증시나 우리 증시의 조정을 받았던 부분을 보면 크게 보면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호태론과 AI 거품론 두 가지인데, 이걸 조금 더 이제 냉철하게 좀 본다라고 하면 12월 금리 호태론은 지난번 공개됐던 FOMC 의사록을 좀 과다하게 해석한 게 아닌가라는 부분이 보이고, 금요일 날 뉴욕 연은 윌리엄스 총재가 얘기했듯이 가까운 시일 내에 금리는 할 수 있다 라는 기조도 분명히 있고, 이거는 아마 파월 의장의 그 용단에 어느 정도 좀 달려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연준이 12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내년 1분기에 상당한 부담감을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25bp 정도는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AI 거품론에 대한 부분은 사실 AI 거품론보다는 유동성의 위기에 대한 부분이 더 크게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데, 셧다운이 일단 해제되면서 재무부 TJ 계좌에 나왔던 단기 자금들이 일단은 유동성을 보이기 시작을 했고, 12월 초에 양적 긴축이 종료가 되면 역시 유동성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부분을 본다면 11월 말 넘어가면서 12월 초로 가면 증시의 유동성에 대한 위기가 줄어들면서 어느 정도 연말 기대감에 대한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뭐 팔면 개인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그걸 사 모으는 이런 형세란 말이죠. 아까 12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크다고 보면, 살아있다고 본다면 지금 개인들의 매수세가 12월에 주요하겠다, 이 생각도 드는군요. 그렇게 이어졌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네. 과연 이제 개인들이 어느 쪽을 매수하느냐 여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의 반등에서 우리가 좀 그 섹터별로 좀 자세히 봐야 될 부분은 네. AI 거품론 속에서 과연 이제 어느 종목들이 반등을 강하게 줬냐라고 보면, 오히려 AI 거품론이 나올 때 가장 실적이 담보되는 쪽으로 핵심적인 종목을 좀 집약해서 볼 필요가 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금요일날 3% 가까이 반등이 나왔다라는 부분은 역시 어려우면 실적이 담보되는 쪽으로 몰린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오히려 AI 거품론이 나올 때 실적이 담보되는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주도 섹터를 좀 압축하는 전략으로 간다라고 하면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좀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다만 AI 거품론을 가지고 대안적인 투자 쪽으로 가면 오히려 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우리가 AI
거품론 얘기하면서 AI 관련주들 안에서도 좀 차별화되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저희가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상단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있다면 엔비디아의 칩을 공급하는 반도체 업체들, 그리고 그 엔비디아 칩을 가지고 실제 사업을 하는 빅테크 업체들, 그 외에 다른 기타 서비스 업체들, 이렇게 나눠서 본다면 반도체 칩 업체들은 어쨌든 계속 사이클상 지금 호황으로 계속 가는 국면이니까 주가의 흐름도 좀 차별화되지 않을까. 물론 AI 거품론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말이죠. 역시 이제 말씀하신 그대로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가 동시에 같이 조정을 좀 받더라도 조정폭이 단기간에 상승해서 크다 하더라도 회복력이 가장 빠를 수 있다라는 부분은 확실히 보입니다. 결국은 이제 실적 기반으로 가야지만 AI 거품론에서 어느 정도 안전지대를 찾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볼 수 있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쪽이 가장 실적 담보나 성장성에서 어느 정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외기가 좀 더 집약돼서 몰리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AI 거품론에서 이제 자유로울 수 없는 소프트웨어 업체들이나 어느 정도 실적을 가시화시켜야 되는 쪽을 놓고 본다면 아마도 이제 그거는 실적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섹터보다는 종목별로 차별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구글과 메타의 주가 흐름이 달라지듯이 이제는 그 섹터 내에서도 완전히 주가가 좀 차별화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본다면 역시 실적을 가장 중요하게 기반으로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 전망에서 환율 효과도 사실상 이제 빼놓을 수 없게 됐잖아요. 수출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의 고환율에 대한 수혜를 상당히 받을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가격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일종의 복리 효과처럼 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아마 이번 분기에 대한 실적은 실적 가이던스를 상당히 크게 오버해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D램 가격이 뭐 DDR4 가격이 1년 만에 5배, DDR5 같은 경우는 지금 10월 달부터 11월 넘어오는 이 과정 한 달 동안 6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의 고객사에 대한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고, 실적이 이제 굉장히 예상했던 것보다 좋을 수밖에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 효과도 지금은 무시를 못합니다. 예를 들면 현대차 같은 경우도 관세에 의한 압박을 거의 환율로 극복했다 할 정도로 환율 효과를 톡톡히 봤는데, 반도체는 실적도 좋은데 여기에 환율 효과까지 겹친다라고 하면 이번 분기 실적은 가이던스를 훨씬 상회하는 아마 사상 최대치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시장이 AI 거품론으로 꽤 크게 흔들리면서 뭐 AI 관련주들은 상당히 조정을 받았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바이오주들은 또 견조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AI 성장주 다음에 바이오주가 바통을 이어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외국인들이 소위 말해서 AI 관련주 팔고 뭘 사냐라고 봤었을 때 바이오 쪽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왔단 말이죠. 바이오주의 대세 상승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어느 정도 상승 여지는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금리 인하 기조에서는 실적이 가장 중요한데, 제약바이오의 최근 흐름을 보면 실적 기반으로 본다면 섹터 전체가 주도주로 등장하기는 조금 어려운 모습입니다. 최근에 그 제약바이오에서 상승했던 종목들을 보면 비만과 관련되어 있는 쪽에서 일라이 릴리라든지 아니면 항암제, 특히 최근에 했던 뭐 이중항체나 ADC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의 암젠 같은 종목들, 그러니까 대형 제약사 중에서 신약 모멘텀 있는 쪽으로 좀 차별화돼서 미국 증시에서 상승을 했고, 여기에 우리 증시에서 하답을 하는 제약바이오 섹터도 역시 비만이나 항암제 관련돼 있는 신약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 매기가 몰렸습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인 섹터에서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같이 상승하지를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마 이제 관세 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바닥론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섹터 중에 자동차, 제약바이오 이런 관점으로 보셔도 좋지만, 제약바이오는 지금 미국의 약가 인하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 그 약가 인하가 지난번 화이자 협상 때 나온 것처럼 뭐 20%가 아니라 전체 영업이익의 50% 이상이 날아갈 수 있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그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제약바이오에 대한 접근은 철저하게 신약 모멘텀, 특히 비만이나 항암제 쪽에 신약 모멘텀이 있는 일부 제약사들로 좀 국한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슈에 따라서 주가도 차별화가 될 거라는 거죠. 오늘 하나만 말씀드리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적 분할 후에 재상장하는 날이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삼성 에피홀딩스로 이제 재상장을 오늘 했는데, 첫날
재상장 후 첫날 성적은 많이 안 좋네요. 급락하는 모습, 특히 삼성 FS홀딩스는 20% 넘게 현재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죠. 요즘 중일 관계가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일본을 대체할 관광지로 중국 입장에서죠. 한국이 뜬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요즘에 또 환율이 이제 오르다 보니까 원화값이 약세, 원화값이 싸다 보니까 한국이 상당히 여행지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소위 기대할 수 있는 화장품 여행 관련주들 흐름은 또 어떤지 체크를 해볼까요? 사실 지난주에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을 때 이쪽에 굉장히 선방을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그동안 하락 추세를 좀 뒤집을 수 있을 만큼 특히 이제 대형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해서 대형 화장품 회사들 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이제 이런 현상을 몇 번 겪었는데 이번에는 좀 수혜를 예상하는 부분이 우리가 비자 관련된 부분에서 중국과의 여러 가지 완화 조치가 있었지만 실질적인 혜택이 좀 크지 않았다.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중국의 단체 관광객들이 한국보다는 일본을 선호하는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졌고 최근에는 이 역전 현상이 더 크게 벌어지면서 일본에 오히려 중국 관광객들이 몰리는 현상이 나왔는데 이번에 이런 중일 갈등이 나오면서 오히려 이제 이런 데는 수혜는 반대급부가 좀 클 수 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좀 더 클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지난주에 화장품을 비롯해서 중국 관련된 소비재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은 기술주들이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좀 빠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은 기술주에 대한 대안 투자로 상당히 많은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 부담감은 그거죠. 만약에 이번 주에 기술주들이 상승 구간으로 다시 접어든다면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다시 또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술주들이 만약에 이번 주에도 어려움을 겪는다면 대안 투자로서의 가치는 좀 있어 보이지만 만약에 기술주들이 반등이 나오면 오히려 지난주에 급등했던 부분에 대한 차익 매물에 취해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그 화장품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랫동안 하락을 했고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중국 관련되어 있는 소비재 중에서는 화장품을 조금 별도로 관심을 가지고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은 미국장 전망을 좀 해보죠. 지금의 조정의 근원지는 미국입니다. AI 거품론도 그렇고 금리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도 그렇고요. 이번 주 일단은 추수감사절 연휴도 시작되지만 여러 경제 지표들이 발표돼요. PC 개인 소비 지출, 성장률 나오죠. 생산자 물가 지수 나오죠. 소비자 기대 심리 지수도 나온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이 모든 게 뭘 바라볼 수 있겠냐? 사실 금리 전망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단 말이죠. 조금 더 클리어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아마 이제 증시가 조정을 받을 때 AI 거품론과 함께 지난주에 12월 금리 인하 동결론이 급부상했던 부분도 상당히 부담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그 금리 인상에서 FOMC 공개된 부분을 좀 본다면 금리를 동결한 쪽이 처음에 표면적으로 보면 매니 많다라고 좀 되어 있는데 그걸 조금 더 자세히 뜯어보면 이전에 나왔던 대로 고용이 악화될 거라는 부분에서 선제적인 조치를 한다라고 하면 12월은 한번 건너뛰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지 금리 인하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 표현을 잘 보면 만약에 이번 주에 발표되는 지표들이 인플레이션이나 고용과 관련된 지표들이 조금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아마 12월 금리 인하는 굉장히 급부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고 네. 동결을 주장했던 그 위원들의 상당수가 지표가 좋다는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지표가 오히려 조금 불안하게 나오면 금리 인하론이 부활되면서 증시는 오히려 더 안정을 찾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그 악재 금리 인하 후퇴론과 AI 버블론을 본다면 금리 인하 후퇴론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AI 버블론은 유동성과의 관계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초에 일단은 QT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수 있다라고 보면 시장은 조금 이번 주를 고비로 해서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경제가 안 좋아야겠군요. 경제가 좋지 않은데 증시가 배드뉴스가 굿뉴스가 되는 이 장세가 또 연출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IS의 이지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주택 공급에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 11호 대책을 내놨지만 최근 서울 집값은 다시 상승 전환했는데요. 결국 공급 부족을 해결하지 못하면 집값 안정이 어려울 것이란 진단 아래 역대급의 공급 대책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자, 이미 규제는 내성이 생겼고 공급 대책엔 번번이 실망한 부동산 시장, 안정감을 찾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한양대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 나오셨고요.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진미윤 교수,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BD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시장 상황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한국 부동산은 통계 매주 나오는데요. 지난주 수치를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4주 만에 다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이걸 왜 우리가 유의 깊게 해석을 하냐면 11호 대책이 나온 지 딱 한 달째 되는 그 해에 이제 측정한 지표이기 때문이죠.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을 어떤 상황으로 진단을 하고 계신지부터 의견 듣겠습니다. 이창문 교수님. 예, 글쎄요. 지금 사실은 그 15 대책에 대해서 그 강도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고 우려가 있었는데 시장에 대한 반응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안정세로 접어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그런 부동산원의 상승률에 대한 지표도 올랐다기보다는 상승률이 높아졌다기보다는 그동안 그 강한 규제 효과를 기대를 했는데 그만큼 안정되지 않았네에 대한 어떤 반응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시장이 상승세로 바뀌었다라고, 그러니까 상승세가 더 강화됐다라고 보기보다는 그 상승세에 대한 안정세가 생각보다는 강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현상으로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뭐 이번 나올 때마다 이제 실거래가 주간 지수를 보여드리는데 네. 이번에도 한번 보여드리면. 네. 그러니까 저희가 시세로 보는 시장하고 실거래가 지수의 움직임을 가지고 보는 시장하고 상당히 좀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좀 보시면 이 파란색으로 나오는 게 주간 실거래가 지수고요. 오렌지색이 부동산원에서 나오는 지수의 주간 변동률입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제일 끝에 쪽에 그 15 대책으로 나온 시점이 점선으로 나온 그 선이고요. 그 이전에 사실은 시장에서의 어떤 상승률에 대한 정점이 있었고 그 이후에 15 대책 이전에 벌써 상승세가 둔화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는 좀 지켜봤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좀 성급하게 또 다시 또 저 강한 규제가 들어갔다라는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이전에 6.27 대책에 대한 효과를 보시면 굉장히 강했습니다. 생각보다는. 그래서 안정세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게 거의 뭐 0%까지 실거래가 지수로는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하는 그런 시점이 시세보다는 벌써 한 달 이상 먼저 시작이 됐죠. 그래서 굉장히 강한 영향이 있었는데 이번에 15 대책은 별로 영향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벌써 이미 97 대책 있던 시점부터 정점이 을 지나서 상승세가 둔화되는 시기였는데 15 대책이 시작됐다 그래서 그게 6.27 대책처럼 상승세가 갑자기 막 둔화된 그런 상황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안정됐다가 다시 상승한다기보다는 15 대책이 갖고 있는 그런 효과가 수요도 억제했지만 매물도 상당히 억제하는 구도 속에서 사실 시장에서 구매력이 있는 사람만 남아서 경쟁하는 시장을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지역 시장마다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가격 안정에 대한 효과는 그렇게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현상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번 나온 어떤 그 상승률이 조금 올라가는 그런 구도 속에서 어떤 반성에 대한 의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상황을 더 지켜보긴 해야죠. 하는데 아마 11호 대책의 효과, 정부가 얘기한 것과는 지금 시장이 나타나는 모습은 분명히 차이는 있어 보입니다. 진 교수님. 네, 저는 뭐 사실 주간 단위 통계를 가지고 우리가 상승폭이 커졌다 이렇게 좀 단언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저는 지금의 시장의 어떤 가격보다 사실 거래의 흐름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상당히 거래가 6월 대비 아파트 거래량은
거의 10분의 1 가량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유동성이 약해진 시장에서 굉장히 시장이 얕아진 것이죠. 그래서 그 몇 건 거래되지 않은 것들이 좀 평균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저는 이 저유동성 시장에서 사실은 저는 아파트 디플레이션 현상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데 이제 실업이 많은 거죠. 이렇게 굉장히 이제 거래는 되지 않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가격만으로 그 시장을 해석하기는 좀 어렵고요. 사실은 이제 결국 거래라는 것이 이제 활성화를 의미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거래에는 627부터 시작해서 15가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거래가 굉장히 죽었지 않습니까? 네. 거래가 거의 10분의 1 토막 네. 났기 때문에 거래량으로 보면 그러면 주택 매수 심리가 죽은 거예요? 그렇죠. 상당히 죽고 이제 살만한 사람만 사고 팔리지만 팔리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게 정부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과정이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뭐 아직 단기적으로 보기엔 좀 그렇지만요. 어쨌든 거래량이 줄어들면 물론 그거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결국은 거래 동결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는 약간 좀 하향 안정세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거는 이제 금매가 안 나온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매로 내놓을 만한 동기가 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일단 거래량의 흐름으로 봐서는 상당히 효과를 거두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가격 수준이 너무 부담스러운 수준이기 때문에 이 시장을 조금 더 이제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되고요. 통계를 해석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IMF도 경고를 했거든요. 결국은 거래가 상당히 더뎌지는 이 상황에서 몇 건의 어떤 그 가격, 이 거래만으로 통계를 해석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으므로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네, 네.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김민만 소장님 계속 들을까요? 일단 두 분 의견 들으셨고 네. 주택 매수 심리가 좀 과열됐던 게 진정이 됐냐라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린다면 시장 판단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단 과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뭐 해소가 되었다고는 볼 수 있는데 이게 완전한 해소라기보다는 대책이 강했잖아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은 토지거래가구역, 조정대상지역, 뭐 투기과열지구 모두 다 꽁꽁 묶어서 대출도 거의 안 나오게 되고 전세를 끼고 사고 팔지도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영향을 주지 않으면 도대체 뭐가 나와야 되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눈여겨봐야 될 건 이창문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시장이 익숙해지고 이제 적응을 하면서 이제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거든요. 한 달 딱 걸렸는데 보게 되면 11호 대책 발표되기 전에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이 0.54%였는데 0.23까지는 빠르게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다음부터 떨어지는 속도가 0.23, 0.19, 0.17 굉장히 완만하게 떨어지다가 11월 3주 차는 0.2 반등을 했다는데 0.03%포인트 반등한 걸 가지고 뭘 그렇게 난리냐라고 하겠으나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 이미 저는 상당히 내성이 생겼다. 더 이상 대출 규제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게 이제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면 진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량이 떨어진 건 맞아요. 거래량은 떨어졌는데 정부의 정책 목표가 저는 궁금해요. 집값을 잡겠다라고 하는데 잡는 게 이제 거래량을 좀 떨어뜨리고 상승률을 좀 떨어뜨리는 게 집값을 잡는 건지 가격을 내리는 게 집값을 잡는 건지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방향성을 좀 제시할 필요는 있는데 가격이 내려가려면 집주인이 급매로 던져야 되고요. 집주인이 급매로 던지려면 집값이 올해보다 내년에 더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 공포 뭐 이런 게 조성이 돼야 되는데 보게 되면 내년에 입주 물량이 많이 줄어들죠. 유동성은 여전히 많은 상태죠. 전세 시장도 여전히 불안한 상태에서 기준금리도 인상 기조가 아니잖아요. 그냥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냥 동결로 갈 수는 있겠으나 이게 기조 자체가 바뀌질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걸 고려해 본다면 집주인이 급매로 팔 상황은 아니다.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 또 정부가 공급 대책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11호 대책이 나온 지 한 달 만에 스스로 공급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는 집값 안정에 대한 확신이 없는 정부의 조바심을 정부 스스로가 나타낸 것이 아닌가.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은 또 불안합니다. 기다리고 싶고 집값이 안정되기를 바라고 싶은 분들이 정부가 한 달 만에 또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하니 야 이게 진짜 이번에도 안 잡히는 건가? 정부가 진짜 카드가 없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결국에는 저는 정부의 이런 섣부른 정책들이 오히려 시장을 더 자극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번에 이제 6.27 대책부터 11.5 대책까지 이제 거의 2중 3중의 규제가 다 촘촘히 다 적용됐는데 우리가 이제 서울 지역 안에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이나 용산 소위 집값 비싸다는 지역들은 소위 그 자산가들의 거래 빼고는 사실상 힘들어졌잖아요. 대출이 거의 안 나오니까. 근데 이제 외곽적으로 벗어난 지역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집값이 싼 지역들, 뭐 노원구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지금 매수세가 또 상대적으로 보면 또 몰리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단 말이죠. 이것도 일종의 그 서울 안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풍선 효과 같은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은 뭐 확신할 수는 없는데 뭐 거래량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여기 뭐 CD 자료가 준비된 것 같은데 그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서울시 전역하고 경기도로 이제 확대가 되면서 이제 생기는 그런 거래량에 대한 정보가 왜곡된 부분이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고되는 거래 신고에 대한 그 시점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나서 그리고 계약일이 정해진 시점이거든요. 네. 실제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이전에 가계약 상태에서의 시장에서의 어떤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련된 정보들을 아마 뽑아서 그 거래량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이거 말고 송파 노원구 강북구의 허가 신청 사항이 5개구 보여주는 그래프가 있는데 보시면 노원구, 성북구 이런 데 거래량이 적은가요? 예, 이겁니다. 네. 생각보다는 줄어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신고된 자료는 허가를 받고서 신고를 해야 되니까 거래량이 떨어진 것처럼 나오지만 실제로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한 거래들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거래가 위축됐느냐라고 물으면 그것도 한 달 지나고 판단하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뭐 그 신고된 그런 자료의 가계 기초에서 뭐 시세가 어쨌든 형성이 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덜 올랐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허가 이전에 거래된 가격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하면 올랐다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10.15 대책에 대한 그런 효과가 그렇게 시장을 안정세로 만들지는 못했다. 거래량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위축시키지 못했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전체가 다 묶여지니까 뭐 그 안에서 풍선 효과고 말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게 실제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저가 주택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구매 수요들이 몰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장 상황이 훨씬 더 혼잡한 그런 구도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과거처럼 뭔가 명확한 시장 지표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 아닌 걸로 이제 변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그 동남권의 그 아파트 실거래가 주간 지수를 좀 네.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동남권에 있어서의 그 뭐 강남, 서초, 송파, 서울 동남권이죠? 네, 동남권이죠. 네. 네. 그 강동까지 포함해서 4개 구에 있어서의 가격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 뭐 그 97 공급 대책으로 인해서 뭐 가격이 상승한다 추세가 다시 재개됐다기 보기보다는 6.27 대책 이후에 급격한 상승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그냥 0.5 정도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저게 정말 둔화가 됐느냐라고 따지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고되는 거래 가격이 더 들어오게 되면 이 상승이 높아지는 게 일반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한 달 더 기다려야 되는 거죠, 저거는. 또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대한 정보가 한두 주 기다려야 되니까 한 달 반 정도 지나면 그 추세가 뭐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시장이 안정세로 가기는 좀 힘들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좀 우려가 됩니다. 그렇게 뭐 강한 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반응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어떤 규제에 대한 정당성, 실효성 이런 것들이 재평가돼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진 교수님, 거래가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주택 매수 심리가 과열된 것과 같이 꼭 연결돼서 가느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쨌든 가격이 오르기 전에 사전에 시그널이 이제 거래량이 늘기 시작하죠, 보통은. 근데 지금처럼 거래가 굉장히 줄어든 이 상황에서 어쨌든 6월 대비 저희가 10분의 1 토막이 난 거고요.
지금 사실 강서나 노원구 같은 경우도 좀 전에 표에서처럼에 비하면 노원구가 6월만 하더라도 850건이었어요. 한 달에. 네. 아파트만 하더라도 상당히 줄어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사실 거래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건 일단 저는 대책의 효과는 있었다고 봐요. 다만 네. 그것이 가격까지 끌어내릴 만큼의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금리와 여러 가지가 좀 맞물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서울은 전역이 다 묶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뭐 비싸기 때문에 강서나 노원구로 갔다 풍선 효과다 이렇다기보다 사실은 뭐 무주택자 그다음에 뭐 생애체수 이런 분들이 대출을 그래도 6억 그러니까 15억 이하로 6억 다 받아서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 지역이라는 거죠. 여기로 갈 수 있는 대체 수요의 좀 선택이 아닌가. 그래서 상승폭 역시도 물론 가격은 조금 올랐거든요. 하지만 굉장히 제한된 가격에서 거래에서 가격이 올랐다는 점에서요. 그게 전반적인 상승폭을 키웠다라기보다 저는 전체적으로 상승폭으로 간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세 분 의견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일단 김인만 소장님께 한 번 더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좀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최근에 제가 인천 검단 신도시를 네. 다녀왔는데요. 인천은 이번에 이제 뭐 투기 과열지구나 토지 거래가 구역으로 묶인 지역은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대출 규제는 같이 적용이 됩니다. 수도권 지역들 모두 다 대출 규제는 적용이 되는데 가보니까 거래는 꾸준히 돼요. 부동산 사장님들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거래는 꾸준히 되는데 가격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가격이 올 초 가격이나 지금 가격이나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파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 파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입주 초기에 이제 투자 수요들 들어왔는데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얻고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이 좀 약하다고 생각하고 팔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고 두 번째 수요는 어떤 분들이 있냐면 아무리 봐도 지금 627부터 한 몇 개월인가요? 벌써 한 5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서울은 집값이 올라가는데 인천이 안 올라가다 보니까 초조함을 느낀 분들이 안 되겠다. 팔고 지금이라도 인서울을 해야겠다라고 가시는 분들이 실제로 계십니다. 그러면 서울을 어디를 가느냐? 인천 아파트를 팔고 갈 수 있는 데가 이제 강서구, 노원구 뭐 이런 지역들이거든요. 은평구. 그래서 실제로 강서구로 또 많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강서구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지표를 보게 되면 결국에는 그런 수요들이 어느 정도 유입이 됐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왜 가격이 올라가지 않냐라고 하면 실수요자들은 이제 집을 사는데 파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밸런스가 매물보다는 매수자들이 더 많으면 이제 집값이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역별로 굉장히 편차는 크다. 풍선 효과가 생기는 곳들은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동탄신도시나 구리 같은 곳들은 한 달, 두 달 만에 1, 2억이 올랐는 지역들도 있고 아닌 지역들도 있고 지금 정부 정책에 따라서 시장은 가만히 있지는 않고 우리가 뉴스만 보게 되면 거래량이 떨어지고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보이지만 그 호수 밑바닥에는 헤엄치기 위한 그 오리의 발처럼 지금 굉장히 분주하게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627 규제도 없었고 11호 대책도 내놓지 않고 그냥 시장의 흐름에 따라 맡겼다면 어떻게 됐을까? 컨트롤이 안 될 정도로 과열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장에 그나마 거래가 없고 어느 정도 상승률이 묶이는 건 그나마 일련의 대책들이 나오면서 이 정도가 아닐까요, 교수님? 글쎄요, 뭐 안 가본 길이니까 그건 뭐라 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가정을 뭐, 전제로 제가 질문도 죄송한데 근데 어쨌든 뭐 제 입장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에 있어서의 시차에 대한 부분 항상 고민을 하는 사람의 입장이니까 그래서 굳이 뭐 남들이 안 하는 실거래가 주간 지수 만들어서 판단을 하고 이런 작업을 하는 이유가 과연 우리의 판단이 선택이 옳았을까에 대한 사후적인 검증을 해보고 싶은 욕심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뭐 서울시 전체에 있어서의 그 아파트 주간 변동률 추이를 보게 되면 뭔가 정책 이전에 시장은 정점을 찍고 이렇게 꺾이는 상황이었던 때 이 대책이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뭐 동남권 얘기 드렸지만 6.27 대책 때도 사실은 다른 동남권을 제외한 다른 곳은 꺾이고 있던 추세였어요. 근데
이게 토지 거래 허가액이 도입이 되면서 사실 실거래가의 정보가 한 2주 더 늦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이전에 벌써 정점을 찍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라는 게 자정 능력이 있어서 저는 가격이 올라가면 분명히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뭐 거래에 대한 부분들이 조정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점들이 있고 계절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시세 지수를 보게 되면 그게 마치 대책이 들어갔기 때문에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과거에 오랫동안의 실거래가 지수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그 정점 이르기 전에 벌써 꺾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시점도 사실은 계절 효과가 굉장히 강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이 다가오고 또 뭐 거기에 뭐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또 뭐 총량 규제 때문에 대출이 안 나가는 영향도 있겠지만 보통 1년에 한 뭐 여름, 겨울에 있어서의 어떤 계절 효과가 쭉 타게 되거든요. 이게 실거래가 지수를 보면 그게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끝까지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기다리게 되면 이 어떻게 보면 용수철을 만들어서 규제를 통해서 묶어놨다가 한 번 더 튀는 힘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풀려가는 그런 시장의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걸 억지로 용수철을 당겨 놓는 거거든요. 규제라는 게. 그러고 나서 힘이 딸렸는데 그럼 팍 튀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계속된 규제 악영에 대한 반복을 계속 끌고 가야 되느냐에 대한 좀 강한 질문이 던져져요. 그러니까 실거래가 지수를 보게 되면. 그래서 좀 지금도 그런 어떤 오류가 범해진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른 이야기로 넘어갈까요? 네, 저는 그냥 그 교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뭐 시장의 자율 정제 기능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사실은 뭐 이 정부의 역할, 즉 결국 시장 개입이잖아요. 이런 대책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할 것인가. 저는 뭐 가격을 잡는다, 끌어내린다 이런 것보다 결국은 과도하게 커진 변동성이잖아요. 너무 빠르게 오르고 내리고 사실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시장에 어떻게 보자면 과도하게 예측 불가능한 부분들을 조금 떨어지는 거는 좀 더 덜 떨어지게 올라가는 거는 좀 덜 올라가게 사실은 좀 억제하는 기능이라고 사실은 보는데요. 이제 정말 그럼 그렇게 했냐? 그렇게 그러면 그 역할이 했냐?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비롯되는 게 그런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다 뭐 거래 구역을 묶는다든지 해서 사실은 좀 왜곡된 효과가 계속 파생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또 아무것도 안 할 수 없는 것도 아니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사실은 이때까지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지 못한 그런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보면 이제 비슷한 패턴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 양상인 것 같죠? 자, 지금 대출이 다 안 된답니다. 시중은행에서 신규 대출 이제 안 받는데요. 네. 그럼 이제 연말까지 아마 올해 이제 총량 관리 그 한도가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대출 문이 다 막힐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집 사는 게 더 어려워졌죠. 어려워졌죠. 그렇죠? 네네. 이거 규제 여부를 떠나서 아예 그냥 대출이 안 나온다고 하면 적게 받든 많게 받든 대출이 아예 없는데 일반 그 증여받거나 그런 분들 아니라면 집 사는 환경은 이제 아닌 것 같아요. 당분간은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대출이 안 나온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의 수요자들은 어떤 반응을 할까요?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이제 안 되겠네? 나는 그냥 열심히 일이나 하고 살아야겠다. 아니면 있는 돈 그냥 주식 투자해야겠다. 라는 판단을 할까요? 아니면 다른 판단을 할까요? 저는 다른 판단을 한다고 봅니다. 네. 불안하죠. 자, 대출이 안 나온답니다.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든 나오는 곳으로 가든지. 기존에 받고 있던 대출이 있으면 절대 상환하면 안 되는 거고요. 앞으로 대출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불안감을 느낀 시장은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하게 되는데 앞서서도 이제 과연 정부가 규제를 안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했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우리 두 분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아쉬웠던 게 627 정도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뭐 집값이 올랐고 또 토우제를 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우리가 기대했던 이상의 강한 규제가 나왔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처럼 좀 지켜봤어야 되는데 정부가 잘못한 게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공급 대책 나올 거야. 좋은 게 나올 거야. 할 거야.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그 자극을 받는 시장은 계속 불안해요. 근데 97 공급 대책이 딱 나왔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강하거나 아주 파격적인 대책이 안 나왔거든요. 97 공급 대책 이후부터 민심이 바뀝니다. 정부가 뾰족한 카드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번 11호 대책도 안 먹혔던 이유가 패턴은 똑같거든요. 627은 파격적이었는데 6억에서 대출 25억 초과는 2억으로 바꿔본들 어차피 대출 규제라는 프레임은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더 이상 안 먹혀요. 한마디로 시장은 불안해요. 불안한데 계속 자극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대출이 안 나온다? 아마 더 불안할 겁니다. 불안하게 되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나마 나오는 은행을 찾아가거나 자 기다렸다가 자 올해는 총량으로 안 나오지? 내년 1월에 총량 풀리면 내가 제일 먼저 달려가서 대출 받아서 사야겠어. 내년에도 시간 지나면 총량이 묶이면 안 나올 거 아니야? 시장은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총량 규제에서 12월까지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면 안정이고 부동산 정책이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과도한 불안감을 야기시키는 이런 잘못된 정책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불안하잖아요. 보십시오. 내년에 아마 총량 풀리면 바로 반등할걸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은 눈 가리고 아웅인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는 정책입니다. 저는 뭐 한 말씀 네, 더 드리면은 이제 저도 굉장히 동감하고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왜 이런 대출 중단과 작년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총량 규제 때문에 계속 이게 반복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은 거시 건전성의 안정이겠죠. 결국은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또 부채, 고부채 국가이고 또 네. 금리가 올라가는 이 상황이고 굉장히 주택 시장이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좀 결국 피해를 보는 거는 이 청년들 아니겠습니까? 젊으신 분들, 내 집 마련하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또 불이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런 거시건전성 정책을 병행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전체적인 좀 국민들의 이해도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 대출 막히니까 사실 지금 전세 대출도 막았대요. 신규 대출이 전세도 안 나온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재계약하셔야 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 사이에 전세값 오른 거를 스스로 감당 못하면 이제 대출 받아야 되는데 난감한 상황이 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면은 더 외곽으로 가거나 아니면 사교무용을 써야 되는 상황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분들이 걱정되는 거죠 지금 상황. 글쎄요, 전세 대출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뭐 이 비제도권 그 대출이었던 부분들을 전세 대출을 통해서 제도권 금융으로 이렇게 포괄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저희가 겪었던 원하지 않았던 결과들이 있기는 하죠. 그래서 뭐 전세 대출과 관련된 뭐 거짓 건전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네. 관련된 부채가 뭐 200조 가까이 상승하는 그런 구도가 있었으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전세 대출에 대한 사회적인 그 효용성에 관련된 부분은 뭐 사람들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무작정 그거를 허용해주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무작정 묻기도 힘들고 어차피 풀어놓은 구도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뭐 서민들에 있어서의 어떤 주거 안정에 좀 저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정도 강도의 대출 규제는 어느 정도는 조금 풀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문제는 지금 시장에 있어서의 뭐 여러 가지 그 가격 그 상승에 대한 부분을 막기 위한 뭐 규제책들이 결국 지금 전월세 시장에 있어서의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럽죠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관련된 상승에 대한 그 구도라는 게 생각보다는 공급 부족에 대한 부분들이 전월세 시장의 불안 또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전월세 시장에 대한 불안을 상당히 심각하게 발생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는 좀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관련된 지표들이 있지만 오늘 그 그래프를 많이 보여드리는데 네. 그 서울시 아파트 전세 지수 그래프를 좀 보여주시면 이건 월세고요. 전세 네. 먼저 네, 말씀을 나왔습니다. 드리면, 예. 그러니까 저희가 시장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왜곡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계약 갱신 청구권이 있으면서 전월세 상한제로 하면서 실제 갱신권에 대한 계약이 있고 신규권에 대한 계약이 있고 막 이러면서 가격 정보들이 막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2중 3중 계약이라 이게 오른 거야 내린 거야 막 판단하기도 힘든 그런 이제 구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시게 되면 전세 가격에 대한 지수가 네 가지를 보여드리는데 제일 밑에 있는 게 부동산원 지수고요. 초록색이 국민은행 지수고 노란색이 부동산 114 지수고 빨간색이
갱신권을 빼고 신규 계약만을 가지고 실거래가 지수로 만든 움직임입니다. 그러니까 4개 지수 중에 2개는 비슷하지만 다 너무 레벨 차이가 커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정세 상승에 대한 부담을 우리가 지고 있느냐의 판단도 다 달라지는 거죠. 근데 보시게 되면 실거래가 신규 계약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상승률도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월세 시장에 대한 불안이라는 게 매매 시장의 불안 이상으로 지금도 그렇고 향후의 공급 부족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월세 지수로 좀 넘어가게 되면 월세 지수에 대한 부분은 더 심각합니다. 사실은 지수가. 그러니까 괴리가 꽤 크네요, 정말.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월세라는 게 2가지 가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한 가지 가격을 시세 조사를 해서 알기도 쉽지 않은데 2개 가격을 조사를 해서 그걸 가격 지수를 만든다는 게 쉬운 작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밑에 있는 게 부동산원 지수고 너무 밋밋하죠. 그다음에 그 국민은행하고 부동산 124 지수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을 고정시켜 놓고 월세만 조사하는 그런 구도로 이제 지수를 합니다. 그래서 움직임에 대한 부분을 좀 보여주는데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실거래가 지수죠.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 뭐죠? 70 대책 이후에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전세 상한제가 도입되고 그다음에 다주택자에 대한 그 종부세가 엄청나게 강화되고 이러면서 상승한 월세 전가 효과가 포함이 된 그런 전세 상한제 효과가 최근 수년간 50% 올랐으니까 그래서 월세화 관련돼서 월세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이 상태가 정지된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는 거고 공급 부족에 대한 양상이 앞으로도 더 이런 추세를 더 강화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매매 시장보다는 전월세 시장에 대한 불안이 심각한 그런 시점이다라고 좀 판단이 들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선택들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원인이 뭐냐라고 따지면 이 상황을 만들어낸 규제거든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그다음에 시장에서의 어떤 전세 매물을 앗아가버린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대한 도입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부작용들이라서 조금은 그 다양한 그 세세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다시 재고하면서 판단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김인만 소장님. 교수님 말씀에 제가 좀 첨언을 해드리면 제가 100%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제가 금단신도시 임장 다녀왔다고 했는데 네. 재밌는 걸 제가 좀 발견을 했는데요. 집값이야 거래가 되고 살 사람 사고 팔 사람 팔고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문제는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지하철역 주변에 가장 인기 있는 아파트가 이제 우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작년 올 초에도 7억대 매매 가격은 지금 또 7억대 정도로 거래는 매매 가격은 일반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전세 가격이 작년에 3억 5천, 4억에서 지금 4억 5천까지 올랐습니다. 신규 계약이. 왜 이렇게 전세 가율이 60%가 넘을 정도로 올랐을까?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신도시입니다. 그럼 주변에 신축 아파트들 공급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신축 아파트들이 입주할 때 대부분 저렴하게 전세 가격이 좀 낮게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세입자들은 저렴한 전세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고 이렇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네. 정부 정책이 소유권 이전 조건부 대출을 막았어요. 이게 뭐냐면 신규 입주한 아파트에 세입자로 들어오게 되면 전세 대출이 안 나옵니다. 네. 그러면 세입자들이 돈이 없는 분들이 이제 대출을 받아서 기존 전세에 살다가 저렴한 전세로 갈아타야 되는데 저렴한 전세 신축 아파트는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기존 전세 가격에 눌러 앉아야 돼요. 2+2 계약갱신 청구가 끝나다 보니까 돈을 어쩔 수 없이 올려주면서 갱신하면서 눌러 앉아버립니다.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고 있고요. 자, 신규 아파트 입주가 세입자가 못 들어가게 되니까 집주인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집주인이 들어가려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팔거나 살고 있는 전세집을 빼야 되는데 그것도 원활하게 빠지진 않습니다. 반환 대출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모든 게 지금 동맥경화처럼 얽히고 설켜가지고 그 네. 대출 규제 이게 인천 금단 신도시가 부자들이 사는 동네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서민들이 사는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규제 때문에 전세 대출 이런 규제 서민 금융을 막아버리니까 이렇게 왜곡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서울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이어지자 정부가 추가로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 진행했던 대책들도 논의 테이블에 올리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장관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전 정부에서 진행했던 것
그다음에 현재 노후 청사라든가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을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여러 공급 대책이 다 망라될 것 같은데 최근에 나온 얘기만 정리를 해보면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이 또 나왔어요. 그린벨트 해제할 때가 더 신규로 있다는 건지 기존에 해제하겠다고 한 데를 절차라든지 속도감 있게 이게 풀겠다는 건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대표적 서리풀지구 같은 데는 이전 정부에서 네. 해제해서 근데 아직 첫 산 못 떴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이게 다 혼재돼 있어요. 정확히 정리를 좀 해주세요. 일단 뭐 전국적으로 그린벨트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게 또 서울이고 또 어떻게 보자면 이제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서라도 주택 공급을 위한 목적으로 좀 쓰겠다라는 취지인데요. 일단 뭐 서리풀 2만 지구도 뭐 발표한 지가 3년, 4년이 됐는데도 지금 삽질도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뭐 태능 골프장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지금 뭐 그건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계속 처음 이제 또 나왔다는 시행됐다가 아직 것이고요. 주민 반대들이 좀 있었죠. 근데 이제 일단은 이렇게 규모 있게 쓸만하게 이런 땅이 있느냐 그린벨트 중에서도 저 집단 취락지구 이런 부분들도 다 감안해야 될 건데요. 사실은 그린벨트의 대상에서 이제 아직 그 계속 거론됐던 몇 개 지역들이 있겠죠. 저기 세곡지구의 운전면허 뭐 시험장이라든지 그런 네. 부분들이 이제 계속 거론이 될 거는 같아요. 근데 다만 기존에도 이제 주민 반발이 심했었고 또 이미 또 보상 문제도 굉장히 또 심각하고 보상비도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올랐고요. 네. 또 태릉 같은 경우는 또 군 소유지 않습니까? 또 여러 가지 또 설사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적 절차. 환경 네. 영향 평가부터 시작해서 또 지자체 협의에서부터 굉장히 거쳐가야 될 허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기 때문에요. 그린벨트를 푼다. 이것은 10년 뒤의 얘기구나라고 하는 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린벨트가 이게 도심의 허파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자면 네. 좀 그런 그린벨트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조금 유보지 개념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좀 땅을 남겨놔야 되는데 좀 약간 뭐 그린벨트에 대한 생각이 좀 여러 가지긴 하겠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결국 이제 도심에 좀 더 도시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그야말로 수요가 좀 큰데 더 개발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질문 나온 김에 다 묶어서 해볼까요? 지금 그린벨트 얘기 나왔죠. 문재인 정부 때 예를 들면 태릉 골프장 부지 개발하는 거 다시 추진하겠다는 거고 이전에 나왔던 공급 대책이 이제 착공 기준으로 이제 이재명 좀 임기 내에 공급하겠다는 주택 목표, 공급수 목표를 제시를 했고 그럼 이제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이 지금 나오면서 그린벨트 해제, 도심 내 재개발 뭐 이런 것들이 다 망라돼서 나올 것 같단 말이죠. 이번에 나오는 건 지역까지도 좀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이걸 이제 기대를 걸어봐도 되는 건지 속도감 있게 효능감 있게 이게 체감이 될 만한 대책인지가 궁금해요. 일단 이전에 많은 대책들 공급 대책들 나왔는데 크게 이제 다 용두사미로 끌렸다는 비판도 많이 있어서 이건 김만 소장님께 먼저 듣고 그다음에 이 교수님께 의견 듣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우려스러운데요. 이번에 이제 국토부 장관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발언을 하셨는데 저는 네 가지를 좀 지적하고 싶은데 하나는 기존에 안 되던 이유가 있었잖아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네. 최선을 다했을 거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일을 안 했겠습니까?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반대라든지 법적인 문제라든지 뭐 절차적인 문제라든지 공공기관의 뭐 이전 문제, 협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이 지금은 발생하지 않을까? 지금은 모든 게 클리어되고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까? 진민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뭐 보상비도 많이 올랐는데 그 문제는 오히려 오르면 올랐지 내려가지는 않을 거고 주민들이 옛날처럼 일기 신도시 개발할 때처럼 국가가 하게 되면 마음 그냥 그렇게 하세요라고 수용을 하진 않잖아요. 머리띠 둘러매고 네. 아마 대형 로펌 선정해서 소송부터 할 텐데 그게 정부 뜻대로 될지가 첫 번째 걱정이고요. 두 번째는 좋아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더라도 2030년 완공이잖아요. 아무리 빨라도. 그러면 2026년에서 2028년까지의 입주 물량 부족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고 자, 세 번째는 과연 이렇게 하면 주택 문제가 해결이 될까? 서울은 수요 과잉 지역인데 이렇게 그린벨트 좀 풀고 태릉 CC 개발하고 네. 이렇게 해서 과연 서울 주택 문제가 해결이 될 문제인가? 또면 만 세대, 2만 세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서울이 평균 그 인구 대비 주택 뭐 필요한 수량을 보게 되면 한 4만 7천 호 정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내년부터 반으로 줄잖아요. 그럼 1년에 2만 세대씩 나와도 제가 볼 때는 쉽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5년 동안 10만 호 정도가 나올 것인가 유유부지를 저는 그렇게 안 나온다고 보고요. 네 번째 제일 걱정되는 게 또 말만 앞서고 있습니다. 말만. 네. 대책이 나온 게 아니라 말부터 나옵니다. 기대감은 잔뜩 키워졌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니 뭐 기존에 나왔던 거하고 똑같네라고 하게 되면 정책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져요. 이제 더 이상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려면 97 대책을 발표하지 않고 충분히 준비해서 12월에 땅 멋지게 파격적으로 딱 냈어야 되는데 97 대책 공급되고 지급도 말부터 나오고 12월에 뚜껑 열었는데 또 별로면 또 어떡합니까? 시장은 더 올라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는 좀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하고 한다면 제대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 글쎄요. 그러니까 공급 대책을 지금 앞세워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그림은 사실상 저는 글쎄 그렇게 기대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린벨트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유후부지도 그렇고 실제 시장에 영향을 주는 시점은 뭐 5년, 10년 뒤의 일이니까 사실은 지금 뭐 그런 뭐 장밋빛 그림을 그려봤자 뭐 시장에서 그게 내가 구입할 시점에 을 기다리면서 그 공급된 양을 지켜보고 있어야 될까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그린벨트에 대한 부분도 뭐 총량적으로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풀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어떤 혹자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공항을 풀어라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경기도 그거는-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 예,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뭐 극심한 상황이라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는 대안은 아니라고 보여요. 어쨌든 그린벨트와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큰 어떤 그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의 물량을 추가적으로 만들기는 힘들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서리풀 지구도 보게 되면 주변에 그 내곡 지운과를 하면서 그 훼손지 복구를 위해서 남겨둔 땅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쓸 수 있는 땅들은 여기저기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런 땅들도 뭐 지어내면서 뭐 몇천 세대 지어내고 또 그다음에 그린벨트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1, 2등급지 빼고 막 생선 가시 발라내듯이 한 땅을 좀 더 정형화해서 쓰게 되면 효율적으로 써서 또 몇천 세대 늘어나고 이런 식의 효과는 있겠죠. 하지만 그런 공급에 대한 그 효과가 시장에 현실화되는 시점은 5년, 10년 뒤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유유주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겪었던 갈등에 대한 부분을 뭐 갑자기 이번 정부라고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이미 진행되고 있던 인허가 이후에 혹은 조합 설립 이후에 정비 사업에 대한 물량들 어떻게 빨리 진행될 수 있겠느냐? 그게 사실은 손에 잡힐 수 있는 공급 물량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죠. 근데 불행하게도 그런 부분들을 계속 늦추는 그런 정부의 규제들이 들어가니까 지금 점점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공급에 대한 부분을 너무 장밋빛 그림 그리지 말고 손에 잡히는 그런 공급 물량들을 어떻게 하면 빨리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 고민을 하고 관련된 규제책들을 덜어내는 게 뭐 재건축 부담금 얘기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덜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네. 그런 식의 선택들이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 아닐까 봅니다. 역대 정부들에서 나왔던 공급 대책들 다 만약에 실제로 이루어졌으면 서울은 공급 과잉 아닙니까? 수요 과잉이 아니고 네. 공급 과잉일 것 같은데. 목표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좀 성과 관리를 해서요. 좀 그것도 결과를 좀 공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달성률 뭐 이런 거. 네. 그 이런 가운데 지금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또 묘한 얘기를 했어요. 토제 얘기를 또 꺼냈습니다. 토제 해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이렇게 부딪히는 게 이게 사실 11호 대책이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네. 서울 전역을 지금 토제를 묶어놨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고민 많이 하고 있대요. 토제 해제를 풍선 효과는 있겠지만 토제 지정으로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되는 효과를 어느 정도 봤다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상반된 시각이어서
좀 어떻게 이 코멘트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고 네.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사실 뭐 국토부 정부나 서울시나 모두 다 국가고 공공기관인데 이게 부딪히다 보니까 좀 헷갈려요. 메시지가 11호 대책을 통해서 서울 전역을 묶었는데 서울시는 푼다? 그러면 갈팡질팡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 저는 물론 토지거래가 구역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주거 이전의 자유를 제한을 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토지를 지정한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불편하게 만들고 거래량을 줄이게 만들면서 지정된 지역들은 모두 다 집주인이 거주하는 세입자가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만들기 때문에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정부가 일단 묶었잖아요. 일단 묶은 상황에서 한 달이 지나서 서울시가 푼다라고 해버리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좀 혼선이 만들 수도 있으니까 국토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는 만약에 서울시가 푼다면 그런 부분을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도 묶었는데 이제 재개발 지역들 같은 경우에 토지 거래가 구역으로 묶은 곳들이 있거든요. 아파트 외에도. 예. 그러면 재개발 구역은 노후화돼서 사람이 살 수 없는 50년, 40년 된 빌라에 토지 지정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거기 10억, 20억 하는 빌라인데 다 썩어가서 다 무너지는데 거기 입주를 해야 된다는 건 말이 되지도 않고요. 재개발 구역에 건물이 있는 분들은 토지거래허가 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건물 한 층을 비워서 본인이 2년 동안 그냥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는 한데 전체적으로 국토부가 지금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풀어버리겠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시장에 혼선을 줄 수가 있으니까 충분히 논의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 저는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토제라는 게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기제가 굉장히 국지적인 투기를 막기 위한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가 광역적으로 지정이 돼버리면 지금 우리가 겪는 그런 시장의 동맥경화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토제는 단기적이고 국지적이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근데 이거를 광역적으로 장기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초기에 좀 덜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부작용이 결국은 서민들의 민심 위반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네. 저는 정부의 입장에서도 뭐 서울시 입장이 아니라 지금 털어낼 수 있을 때 빨리 덜어내는 게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 민심에 대한 부분을 지켜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반발하지 않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국토부가?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좀 이게 어떻게 되죠? 혼란스럽고요. 이렇게 지정했는데 아마 서울시가 해제하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지금 이 시청하시는 분들도 되게 혼란스럽고 네. 또 불안하고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 뭘 사야 돼 어떻게 막 기다려야 돼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저도 토지 거래허 뭐 거래를 제한한다는 게 사실은 현실 세계에서 조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자체를 지정하면 안 되는데 애초에 이제 서울시가 지정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풀다 말았다 하니까 더욱 혼란을 키웠는데요. 저는 사실 그런 의미는 가지고 있죠. 우리가 뭐 이렇게 투기, 그다음에 지분 쪼개기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서울시는 한강벨트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용산국제업무지구부터 모아타운에서부터 상당히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이제 이 토어제가 사실은 양면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예, 도움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약간 불합리한 점도 있기 때문에 없앤다. 뭐 다시 한다 이거보다 이분론적인 거보다요 정말 지금 필요한 게 뭔가 이런 거를 좀 진지하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네네. 막 두부 속에 들어간 미꾸라지 같은 느낌이야. 네. 이게 막 뜨거워서 곧 죽을 것 같은데 네. 죽는 것도 모르고 가는 그런 강하게 얘기하면 네, 그런 느낌이라는 겁니다. 교수님. 해제 만약에 한다고 가정해 보죠. 그러면 국토부가 다시 지정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번에 법을 예를 들어서. 해제는 사실은 합의를 해야죠. 그게 뭐 서울시만 혼자 살 수 있는 건 근데 아니라. 강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오세훈 국토부가 시장이 서울시 동의받고선 지정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뭐 오세훈 시장이 국토부의 동의 없이 해제했던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한 거 아닌가요? 네. 방향성만 얘기해도 이렇게 시장 혼란이 큰데 이게 만약에 단행이 되면 정말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시민들께서 받아들이실지
걱정이 많이 된 게 현실입니다. 이 정부의 강력한 통제로 부동산 관련 대출 받는 게 매우 어려워졌다고 하죠. 지금 전세 대출까지 문을 닫아버렸다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 외곽으로 밀려나거나 뭐 반전세나 월세로 강제 전환해야 되는 그런 세입자들도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불과 몇 개월 앞도 내다보기 힘들다면 정책과 규제의 예측 가능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주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